합리성이란 무엇인가? 합리성. 합리적이라는 것은 미래에 대해서 대비를 하는 것이지만, 아니 왜 우리 자식까지 걱정을 하는데? 아직 안 태어났거든. 안 태어난 자식까지 걱정하고 얼굴도 모르는 손자의 그 손자의 아들까지 내가 주순 10,000원 가지고 왜 걱정을 하는데? 그거는 지나친 합리성을 요청받은 것이고, 제목 보세요. 생애주기가설. 나는 내 일생 동안에만 합리적이면은 충분히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자, 소비라는 것은 평생에 걸쳐서 밸런스만 맞추면 되는 겁니다. 안정적으로 밸런스만 맞추면 되는 건데, 이번엔 편의상 봐봐요. 이자율이 있으면은 다음번에 연봉을 지금과 견주어 볼 때 1+R로 나눠줘야죠. 그죠? 근데 이자율이 0이면 어때요? 이자율이 0이면 그냥 월급 쭉 더하면 되지. 여기도 이자율이 0이면은 내 평생 소득 그냥 쭉 더하면 되는 거죠. 내 평생 기준으로 남은 생애만 보자고요. 남은 생애만 볼 것인데, 내가 지금 현재 이래요. 여기 이제 시간이고요. 시간이고 위쪽에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적어줄 건데, 요 정도 되면은 제가 은퇴예요. 은퇴. 여기서 이제 R의 의미하는 것은 은퇴하는 나이가 아니고 그 은퇴하는 나이 마이너스 지금의 나이를 말할 것 같습니다. 맞죠? 예, 그 정도 나이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날 죽어요. 역시 D라는 것은 죽는 나이가 아니고 지금 시점을 뺀 그 수치를 말할 거예요. 그럼 적어도 내가 죽는 날까지 소비를 일정하게 유지하면 적어도 근시안적이다라는 소리는 안 듣잖아요. 굉장히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소비를 하는 거예요. 내가 죽는 날까지 남은 시간 동안에 매년 일정하게 얼마씩만 사용하겠다라고 하면 굉장히 합리적인 소비라는 겁니다. 프리드먼의 합리성은 너무 멀다. 태어나지도 않았고 얼굴도 모르고 관심도 없어 이제는. 근데 지금 나의 합리성은 내 생애 정도가 아니겠느냐라고 보는 것입니다. 생애주기 가설은 남은 생애 기준으로 합리성을 보자는 것인데, 자, 편의상 생애주기 가설은요, 편의상 이자율을 0이라고 가정하고 수식적으로 조금만 적용하면은 굉장히 수월하게 점검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봐봐요. 여기 은퇴하는 날 있죠? 은퇴하는 날, 지금 시점 보자고. 지금 시점에 나의 총부가 있어요. 나의 총부. 뭐 적어드린 것처럼 이제 부동산도 있고, 주식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뭐 채권도 가지고 있고, 뭐 달러도 뭐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들을 가지고 있대요. 자, 그거하고 내가 지금 남은 은퇴하는 날까지 R 곱하기 Y라고 하면, 이제 Y는 연봉입니다. 연봉이 뭐 일정하다고 전제를 한 거죠. 뭐 사업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변동돼도 뭐 직급이 올라가고 그러는 건 아니니까 연봉이 일정해요. 그럼 남은 이제 은퇴하는 날까지의 횟수 곱하기 연봉만큼이 내가 벌 수 있는 생애 소득이에요. 이걸 보고 우리는 생애 소득이라고 부르거든요. 그거를 정확히 죽는 날짜로 나누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남아있는 죽는 날짜로 그 기간까지 빼서 나눠보면은 매기 일정하게 소비를 할 때 합리성이 측정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봐봐요. D분의 1 곱하기 A0 플러스 D분의 R 곱하기 연봉. 이렇게 얼마든지 소득이 변동될 수 있는 상황이, 소비가 변동될 수 있는 상황이 언제라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봐봐요. 여기 아까 그 10,000원 주셨죠? 10,000원 주신 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치? A0의 증가로 보면 돼요. 여기 뭐 부동산 주식 채권만 있나? 현금도 있지. 내가 은행에 입금돼 있는 거. 예, 그게 늘었으면은 그 프리드먼이 현재 소비 얼마나 증가해요 부를 때는 무한대분의 1을 곱해야 돼. 0 곱해야 돼요. 앞으로 영원히 써야 되니까. 하지만 내 일생 동안 사용한다 정도에만 국한을 한다면 어느 정도 소비가 증가할 수 있다는 거죠. 그치? D분의 1 곱한 만큼 어느 정도는 소비가 증가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 더 적을까요? 임시소득. 임시로 소득이 증가하는 거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본인에게 소비의 증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생애주기 가설을 소개받는 것까지는 요만큼만 하면 돼.
생애주기 가설을 소개받는 것은 요 정도 수준까지만 보면 충분하다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이왕이면은 그래프가 머리에 있으면은 또 우리가 상당한 응용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 왼쪽에 있는 그래프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정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추가시켜 보려고 하는데, 일단은 여기 연봉도 표시가 가능하죠. 그지? 아마도 현재 소비하는 것보다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언제까지 연봉이 들어오냐면 은퇴하는 날까지만 연봉이 들어옵니다. 그럼 봐봐요. 내가 지금 은퇴하기 전까지는 벌어들인 것보다 소비량이 적거든요. 이 시기는 양의 저축을 하는 시기가 됩니다. 양의 저축을 하는 시기가 쌓이는 거예요. 통장 잔고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통장 잔고가 올라간다고. 따라서 내가 지금 측정한 이 시점 기준으로 여기 A0만큼의 소득이 있다면은 적어도 은퇴할 때까지는 내가 계속 통장 잔고가 올라가요. 이렇게 표현해 볼까? 통장 잔고. 물론 주식하고 부동산도 통장 잔고로 환산해서. 근데 여기서부터는 내가 이제 벌어들이는 소득 없이 소비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에는 음의 저축을 하게 돼요. 저축은 저축이라도 이제 저축을 까버리게 되는 것이죠. 음의 저축을 하는 시기가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겠다는 거야. 이 시간 동안에는 다 쓰겠다. 다 쓰고 죽는 날 이제 완소하고 사라지겠다는 것입니다. 자, 생애주기 가설에 따르면 어느 정도 합리성을 가정하는 기간이 제약적이어야 된다는 것이고, 어지간히 이 정도만 돼도 꽤나 합리적입니다라고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생애주기 가설에 따르면 항상소득 가설의 기본 컨셉은 내가 지켜준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이고 미래를 조금 바라보는 미래지향적인 소비를 하겠다. 절대소득 가설은 인정할 수 없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내 일생 정도만 합리적이면 되는 것이지 그 미래까지 우리가 신경을 어떻게 쓰고 사냐는 거예요. 무리가 좀 있죠. 그죠? 따라서 이 생애주기 가설에 따르면은 뭐 합리적인 소비자를 전제하더라도 뭐 임시소득이 늘었을 때 어느 정도는 소비가 증가할 수 있다. 항상소득 가설에 따르면 임시소득의 증가는 소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동그라미. 생애주기 가설에 따르면 임시소득이 증가할 때 어느 정도는 소비를 늘릴 수가 있다. 동그라미. 그리고 하나 더 생겼네.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든지, 맞죠? 주가가 상승한다든지. 보통 이 두 가지가 좀 중요한데, 부동산 가격이나 주식 가격이 올라가도 생애주기 가설을 고려해 봤더니 현재 소비가 어느 정도 오르는 걸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거 혁신이에요, 혁신. 왜냐하면 부동산 가격이라는 것은 부동산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봐요. 뭐 공급 곡선이 기존의 아파트는 좀 수직인 편이고 신규 아파트는 우상향할 수 있다는 등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어찌됐건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는 결과값이었다고요. 결과값. 그러니까 경제가 호황이고 사람들 주머니가 조금 여유가 생기면 부동산 시장에 수요가 몰리면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갑니다 하면서 거기서 보통 끝냈다고, 분석을. 근데 이 소비 이론이 본의 아니게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은 또 소비가 올라갈 수 있다고 설명할 수 있겠네요. 생애주기 가설에 따르면 부동산 가격의 상승은 현재 소비를 증대시킨다. 이게 돼버리는 거예요. 주식 가격도 마찬가지예요. 주가 역시 주식시장에도 수요 곡선이 있고 공급 곡선이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사람들의 주식 수요가 올라가면은 그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가면서 주가가 상승했던 거라고요. 근데 원래 거기서 분석이 끝났거든. 즉 부동산 가격과 주식 가격은 보통 결과값이었어요. 결과 변수였다고. 근데 이 생애주기 가설이 그거를 멱살 잡고 원인 변수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그렇게 된 거야. 사실 이 만들어진 타이밍에 부동산이나 주식이 활발하게 완성되었던 시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무심코 그냥 보유하게 된 초기 자산이라고 했었는데 지금 현대적으로 재해석이 가능해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좀 재밌는 모형이 됐어요. 모딜리안이 브롬버그, 안도 등에 의해서 이제 정리가 되었던 생애주기 가설은 본의 아니게 이제 자산 가격의 상승, 부동산 주가 상승 이런 것들이 이제 현재의 소비를 증가시킬 수 있다라는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돼 버렸어요.
그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의미가 있고, 근데 이제 한계도 좀 있어요. 한계도 있는데 딱 봐도 되게 어색하지 않아요? 이 죽는 날짜를 어떻게 알았을까? 이 시기부터 안다는 거 아니야, 지금. 여러분들 지금 안다는 거야. 지금 내가 몇 살 되면 죽겠지 생각하고 소비량을 정한다는 것 자체가 좀 무리가 좀 있죠. 예, 좀 무리가 있어가지고 비판을 받습니다. 근데 모형을 깨거나 모형을 변형하거나 파괴할 정도의 비판은 아니에요. 그럼 그런 대로 하면 돼. 그런 대로 알았어. 그래, 그러면 조금 내가 낮춰줄게. 소비를 좀 낮추고 조금 더 길어질 수 있는 요거를 대처하도록 하고 여기 조금 더 빠른 속도로 늘리고 다 못 쓰고 죽으면 되는 거지. 그 정도로 변형하면 되는 거지. 실제로 모형을 파괴할 정도는 아닙니다. 두 번째 한계도 마찬가지 정도의 레벨이에요. 노년층 때는 예기치 못한 질병이 생길 수 있으므로 뭐 보험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고 되더라도 비용이 분명히 들 텐데 간병인 같은 것들 그거를 왜 대처를 안 해요? 알았어. 그러면 알았어. 내가 조금 소비 줄이고 저축 이때 좀 많이 하고 더 해볼게. 자, 이런 이야기를 진행할 수가 있고, 와, 진짜 중요한 게 이거 하나. 고령화라는 것입니다. 고령화. 이 고령화라는 것은 막을 수 없죠. 막아서도 안 되고 막는다고 해도 큰일 날 소리잖아요. 고령화는 인구 수가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거하고는 완전히 별개예요. 고령화는 그냥 인구 구성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를 들면 머릿속에 확 와닿아요. 인구수가 늘건 줄건 상관없어. 이 전체 인구를 기준으로 예년에는 유년층도 많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중장년, 중년층도 많고 그 다음에 노년층이 이런 식으로 비율적으로 형성이 되어 있었는데 인구가 늘건 줄건 상관없다. 자, 지금은 유년층이 적고 중년층이 적고 노년층이 굉장히 많은 이런 구성의 변화가 발생하는 것을 고령화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오버한 이유는 있어요. 오버한 이유는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고령화가 진행이 됐다면 그 전과 비교를 해봤을 때 인구 증가율은 몰라요. 뭐 우리가 인구가 늘 때도 고령화가 진행됐고 지금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했는데 그것도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어요. 저축률이 어떨까? 저축률? 평균 저축률? 어떨 것 같아요? 고령화하면 평균 저축률이 어떻게 될 것 같아? 오를 것이다. 안 그래요. 자, 고령화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수명 연장입니다. 더 오래 산다는 게 떠올라요. 오래 살면은 개개인별로 놓고 봤을 때는 분명히 좀 소비를 좀 더 아끼고 저축을 많이 해서 늘어난 수명을 대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축이 증가하지 않을까라고 고민한다고요? 근데 그건 어디까지나 한 개인의 행태만을 가지고 분석한 거예요. 제가 극단적으로 그린 이유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음의 저축을 해요? 양의 저축을 해요? 양의 저축을 합니다. 이분들은요? 음의 저축을 하죠? 양의 저축을 하는 집단의 비중이 감소했습니다. 음의 저축을 하는 집단의 비중이 높아지는 게 고령화예요. 따라서 사회 전체 평균 저축이 줄어드는 거예요. 평균 저축률은 감소한다라고 합니다.